열역학. 됐나요? 열과 역학, 힘과의 관계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요. 열역학이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물체가 있었어. 여기 공기가 있었지. 얘를 가열을 하면 가열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이것 말도 써있어요. 열을 가해주는 거지. 열을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가열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가열의 의미예요. 그럼 이 공기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됐나요? 그럼 에너지가 많아진 공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집에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그걸 집에다가 차곡차곡 보관해 놓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돈을 주면 그 에너지, 돈을 집에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하든가. 되니? 아니야. 나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그 돈으로 땅을 살 거야. 됐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죠. 땅을 사든가.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면 한 반은 보관하고 반은 땅을 사든가. 여기까지 됐니? 이게 열역학이에요. 다시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안에다가 축적해 놓든가, 부피를 크게 만드는 데 사용하든가, 아니면 둘 다 쓰든가.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열역학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되니?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열역학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쌓아둘 것이냐, 크게 만들 것이냐, 둘 다 다 할 것이냐. 쌓아두는 건 공기 속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걸 이름을 내부 에너지라 그래요. 좀 이따 해서 내부 에너지. 됐나요? 크게 만들려면 땅 내꺼 이러면서 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일이라 그래요. 됐니? 그래서 안쪽에다 쌓아두는 거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바깥으로 땅 넓히는 거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줬죠. 그걸 열량 Q라고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관계. W와 내부 에너지 U와 Q와의 관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를 100을 공급하면 이거에다 100을 썼어. 여기다 못 쓰지. 됐지? 됐네? 그럼 이 녀석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내부 에너지만 쌓이는 거죠. 다시요. 그럼 얘는 0일 거예요. 다시 파란 걸로 해볼게. 100을 줬어.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어. 전부 다 땅 샀어. 얘가 100이 되겠죠. 됐니? 그렇다면 크기는 커지는데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그치? 마지막 하나요. 얘 100을 줬어. 내부 에너지로 한 30을 증가시키면 일을 한 70만큼만 살 수 있죠. 됐니? 다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만 더요. 아무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 그런데 땅을 사고 싶어. 그럼 가진 적금을 터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됐니? 다시요. 에너지를 줬어.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키든가. 에너지를 줬어. 땅만 넓히든가. 에너지를 줬어. 둘 다 넓히든가. 돈이 없을 때 땅을 사고 싶어. 내부 에너지를 갖다 쓰든가. 됐어요? 이게 열역학 법칙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4가지를 구별하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요. 온도와 분자 운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섭씨 온도, 절대 온도, 화씨 온도. 이것도 그냥 상식. 섭씨 온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도씨 이렇게 쓰죠. 그죠? 섭씨 온도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 이름이 뭐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섭씨 온도 누가 만들었어? 섭씨가 만들었어. 아 진짜야. 이걸 뭐 아무도 안 믿어. 다 개뻥인 줄 알아. 내가 얘기만 하면 뭐 다 개뻥인 줄 알아.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셀시어스 이렇게 시작을 해서 C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호로, 단위로. 그런데 이 셀시어스 이름이 되게 길잖아.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셀시어스를 중국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때 섭이라고 이름이 시작돼요. 그걸 보고 일본인들이 이 사람 섭씨야? 그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름 섭씨 온도예요. 화씨 온도도 있죠. 이 C자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화씨를 만든 사람은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 표현할 때 이거를 화자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 화씨가 만들었구나 이런 뜻이야. 됐니? 그걸 여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안 배워도 상관이 없지. 야, 섭씨가 만든 건 내가 해서 뭐해. 근데 문제는 32도씨는 몇 화씨니? 우리 모른다고요. 왜? 우리 32도씨라고 하면 대충 어감이 오지. 와, 덥네. 근데 이거 파렌하이트 못 바꾸죠. 그지? 그런데 미국은 화씨를 쓰고 있지.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섭씨 온도를 쓰지 않아요. 화씨 온도를 쓴다고. 그러니까 나라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익숙한 게 있으니 이 녀석을 구별하는 건 과학적이지가 않다.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 거면 섭씨 온도 배우면 되죠. 외국에 갈 거면 화씨 온도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과학에서 다룰 필요는 없겠다. 거기 공식을 보면 물의 어느 점, 화씨 온도 한번 볼게요. 물의 어느 점을 32도 파시라고 하고 끓는 점을 212 파시라고 해서 파시 180등분 파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해야 되겠니? 아니에요. 나중에 공식도 있으니까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학교에서 이거 변환하는 거 나오면 전학가 됐니? 파시 야 이런 거 나오면 전학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연력학에서는 파시 이런 거 안 씁니다. 화학에서는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만 써요. 이게 화학에서 쓰는 공통 온도예요. 그래서 20도씨가 40도씨가 됐어. 야, 온도 몇 배 올라갔니? 2배요. 됐나요? 이러면 다 틀려요.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온도가 20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2배가 되진 않아. 됐나요? 뭐가 2배냐면 자, 얘 절대 온도로 바꾸면 293켈빈이에요. 됐나요? 얘 2배가 되면 얼마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300켈빈이면 얘를 600켈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2배죠. 요게 2배예요. 이게 화학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온도 2배가 된 거예요. 되니? 자, 그럼 얘 섭씨 온도는 얼마야? 절대 온도는 K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27도씨예요. 그럼 얘는요. 600에서 273 빼면 얼마니? 네, 327이요. 이게 27도씨에서 327도씨겠죠. 뒤지게 높아졌지. 이 정도는 돼야 온도 2배 올리는 거예요. 느낌 와서 섭씨를 배우는 게 얼마나 허접한 건지 알겠지, 그치? 화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화씨 온도도 쓰지 않겠죠. 모두 다, 전 세계 모두 공통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도 2배가 되려면 적어도 300도씨 이상 정도를 올려줘야 2배가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됐나요? 여름에 30도예요. 한 가을 되면 15도죠. 아, 온도 차이 2배나 안 돼. 300도 정도 올라가야 2배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절대 온도를 쓸 거니까 절대 온도의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고요.
분자의 운동 한번 해볼까요? 분자의 운동.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 분자가 빨라져요. 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됐나요? 분자의 운동과 운동 에너지는 같은 말입니다. 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열과 내부 에너지. 이제부터 열역학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열,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시킬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에다 막 노란색으로 켜져 있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맨 뒤에 에너지요.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요? 열은 에너지의 개념이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열이에요. 온도를 써오면 안 돼. 에너지는 열, 이동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동한 열의 양을 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열량이죠. 니네 그 과자 봉다리 같은 거 보면 이걸 다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가 들어와요. 여기 써 있는 거 맞지? 그 과자 봉다리가 갖고 있는 열의 양을 내가 섭취했을 때 내 몸으로 전달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량인 거예요. 그 열량을 재고 싶은 거야. 단위는 줄을 쓰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킬로칼로리를 쓴다 그랬습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 별로 어려운 단어 없어요. 온도가 다른 물체들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며 이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잃었으면 얻는 애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양은 같다. 그래서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이요.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됐니? 자, 그럼 상식 하나 해드릴까요? 에너지의 총량이 변함이 없죠. 근데 왜 아껴 써야 되니? 총량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쓰면 어딘가에서 다시 추천이 되겠지, 그지? 총량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에너지를 그렇게 아껴 써야만 하는 거냐고. 여기까지 됐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네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 전동기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죠. 그죠? 안 써도 돼. 필요 없는 거야. 상식이야. 됐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 발전기죠. 뭐 이런 거만 배우거든요. 왜?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럼 사용한 양과 얻은 양은 똑같단 말이죠. 총량이 변함이 없어요. 아껴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전환되면 제일 마지막에 전환되는 에너지 이름이 뭐야? 걔가 열 에너지죠. 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이 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바뀌어지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재사용이 쉽지가 않죠. 그럼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가져다가 재사용이 어려운 에너지로 계속 바꾸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좀 줄이자, 아끼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럼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건 뭐야?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면 좋지 않겠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과학은 열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앞으로의 모든 과학이에요. 니네들도 하세요.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니네들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니네 스위스 가봤어요? 스위스 가봤어? 스위스의 인터라켄 가봤니? 융프라 요구 들어보려고 왔어요? 안 가봤어? 아, 나중에 거기 그런데 가봐야 되는데. 근데 가봐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있어요. 니네 몸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야? 손이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야? 발이요. 근데 잘 봐. 니네 여기 돌아다니고 있으면 손에다 장갑을 안 끼죠. 그런데 여름에도 신발은 신지. 그죠? 근데 웃긴 건 신발만 신지 않고요. 양말도 신어요. 안 웃기니? 누가 제일 처음에 신발과 양말을 신으라 그랬어? 근데 양말을 꼭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죠. 이상하지? 그냥 양말만 신으면 안 돼? 양말만 신고 막 걸어다니면 안 돼? 아니면 손처럼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면 안 돼? 다치니까. 그럼 신발만 신으면 안 되냐고. 되게 웃기지 않니? 그래서 손으로 방출되는 열은 그냥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죠. 그런데 발은 양말로 싸고 신발로 쌌으니까 그 에너지가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기도 하고 고어텍스라는 걸 사용해서 열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을 꽉 가둬두면 발이 뒤지게 뜨거워지겠지,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전극을 꽂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요 바짓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옆구리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꽂아놓고 걸어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 발에서 나온 열로 충전이 가능해요. 니네 살래? 너무 아저씨 같지 않니?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걸어다니면 저절로 충전이 되니까. 이거처럼 좋은 거 어딨어? 안 쓰죠. 왜? 지금 우리는 에너지 많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고갈 되면 그때 쓰세요. 자, 열량 보존의 법칙. 그게 이거예요.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별표 치세요. 내부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부 에너지 별표. 물질 내부의 분자들은 끊임없이 분자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물체 내부의 분자 사이에는 분자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자는 이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가진다. 따라서 물체 내부의 모든 분자들이 가진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다시 물체가 있었어. 이런 공간이 단어가 중요한 건 처음 나온 단어 많아요. 기체 분자가 있었겠지. 기체 분자가 빙글빙글 돌아다니겠지, 그지? 그럼 이 기체 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리고 이 기체 분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런데 그런 기체가 되게 많겠지. 그렇다면 이 기체가 가진 에너지 하나에다가 애들의 마리수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나오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공간 내부에 있는 에너지예요 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건 뭐라고?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구해. 그런 다음에 총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기체마다 다 속력도 조금씩 다르고 포텐셜 에너지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값을 내면 그 녀석이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요. 내부 에너지 뭐라고? 기체 분자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평균 값.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냐? 정말 간단해서 그래. 잘 봐. 얘가 뒤지게 빠르대.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기서 열을 가해준 거지. 그치? 볼 수 있겠어요? 열을 가해주면 매우 빨라지겠죠, 얘가. 그럼 매우 빨라졌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졌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빠른 큰 기체들이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대. 그럼 이 공간 안은 뜨겁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이 공간이 뜨겁다 차갑다를 우리는 온도계로 찾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밑줄 긋고 쓰세요. 온도요. 요거 한 줄 하려고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뭐라고? 온도요. 내부 에너지 온도요. 됐어요? 요거 한 단어예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됐지? 상식은 하나씩 풀어나가고요.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아래쪽에 연력각체 0법칙 한번 볼까요? 1법칙, 2법칙, 3법칙을 찾았어. 찾은 후에 0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법칙, 열평형 상태.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며, 꼭 알아두세요. 반대로 못 가요. 열은 이동한다 그랬지. 왜? 에너지니까. 원래 이거 한 줄이면 끝난다고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 이동하는 거 맞죠? 하지만 저온에 있는 에너지를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럼 결국에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요. 저온의 물체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연계의 법칙과 똑같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런데 물의 높이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 열도 흘러가는 에너지처럼 물처럼 그렇게 서로 평형을 맞출 때까지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연력학체 0법칙입니다. 그럼 연력학체 0법칙 한번 볼까요?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있어. 열평형이 무슨 뜻? 온도가 같아졌어요.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A와 C가 열평을 이룬다면 물체 B와 C도 열평을 이룬다. 당연하지 않겠니? 연력학 제0법칙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죠. 너무나 당연한 법칙.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됐니? 아래쪽에 열과 일과의 관계도 한번 볼게요. 일이 열로 전환되는 경우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마찰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아래 한번 볼까요? 열이 일로 전환되는 경우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물체의 부피 변화에 의해서 열이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전자에 물을 끓였는데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주전자로 가 열을 했더니 뚜껑이 움직였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거죠. 열이 일한 거지. 우리 이걸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열이 일할 수 있고 일이 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전환 가능하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같은 거예요. 열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의 단위가 모두 같죠.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다. 한 번쯤은 보시고요. 내용 정리할 게 없어요. 91페이지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열역학 법칙입니다. 되니? 그럼 92페이지에 넘어갈 때 중요한 단어요. 열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요. 되돌아올 수 없어요. 평형이 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되셨네? 자, 이제부터 진정한 연력학 법칙을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제부터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이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할 때는 이거 물화 생기 중에 물리와 화학을 한꺼번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물리 선행만 가지고는 연력학 법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학까지 다 와야 내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리만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체와 압력,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기체, 압력, 부피, 온도와의 관계. 첫 번째예요. 정리 좀 이따 할 거야. 그래서 보세요. 압력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니? 압력 P는요. 밑면, 넓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쓰고요. 미터 제곱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요게 압력이에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정의를 외우셔야 새로운 단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걸 압력이라고 해요. 됐죠? 나중에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압력에다가 충돌 횟수라는 단어를 써보시면 화학도 할 수 있어요. 벽면에 분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압력이에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 이거는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니?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어? 진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상식이니까 연력 법칙. 이제 단어들이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개 필요한 단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1번 열이 뭐라고? 에너지의 개념이고요. 그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두 번째, 이놈의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는 절대로 이동할 수 없다. 열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됐나요? 우리가 쓰는 온도라는 게 정해지는데 온도 중에 절대 온도는 하나 상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는 켈빈이고요. 읽을 때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세요. 그러면 켈빈 절대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세 번째,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 한번 들어봤어요? U라고 쓰고요. 요건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간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에너지의 총합이죠.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뭐라고?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쓰세요. 온도예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개념이에요. 포인트 단어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예요. 네 번째, 여기까지만 오시면 상식적인 내용은 다 끝납니다. 압력 P는 압력 프레셔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단면적 단면적 분의 힘. 단위는 미터 제곱 분의 뉴턴.
됐어요? 여기까지? 자, 화학이니까 연력학 법칙에 나오는 화학 법칙을 한번 봅시다. 법칙. 요건 화학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법칙 하나는 상식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얘 정의를 꼭 생각. 보일의 법칙.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면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압력을 계속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비례 관계라고 쓰는 거야. 물체에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들죠. 당연하죠. 힘줘서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학적 용어로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얘네들도 압력이 커지면 부피 감소해요, 반비례.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와 V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P1, V1을 곱한 것과 P2, V2를 곱한 값은 같겠죠. 이렇게.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3개 정도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자, X축, Y축, Z축. 자, 3개 정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얘는 되게 간단하니까. X축을 뭐 압력, 니네 책은 압력이 밑에 줄에 넣어있네. 얘가 압력. 그렇다면 Y축은 부피. 자,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됐어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됐죠? 그러면 한번요. 점을 찍어서 이만큼 표시했죠. 여기가 P1, 여기가 P1. 그럼 부피1과 P1을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 맞죠? 두 번째, 요렇게 곱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여기 부피2, P2.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압력이 P2일 때 부피는 부피2. 압력이 P1일 때 부피는 부피1. 그렇다면 여기 점과 여기 점 중에 온도는 누가 높니? 항상 이렇게 삼총사요. 압력은 A와 B 중에 B가 크죠. 부피는 A와 B 중에 A가 크죠. 그럼 온도는요? 보일의 법칙의 기본이죠. 온도는 모두 같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 그래프에 압력, 부피, 반비례 그래프에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은 온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다 똑같은 겁니다. 됐니?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은 온도가 모두 같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이렇게 3가지를 찾는 거거든요. 온도, 압력, 부피. 됐어요? 자, 한 판만 더 볼까요? 기본적인 그림. 압력이고요. 얘를 부피분의 1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Y축이 부피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비례하죠. 반비례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1로 바뀌면 비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되니? 자, 마지막 하나요. Y축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Y축이 부피면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Y축이 부피분의 1이면 비례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Y축이 PV라고 써있어. Y축이 PV면 압력이 변화될 때마다 어떻게 돼? PV 값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이 그래프 3개 모양 변화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든다. 되니?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샤른의 법칙. 이 녀석은 압력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요.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온도 T와 부피와의 관계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해요. 얘네들은 비례 관계. 되니? 자, 비례 관계 어떻게 써? 기호로 쓰면 T를 밑에다 씁니다. 아무거나 밑에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T를 밑에다 쓰고요. V를 위에다 쓰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만들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왜? 분모값이 증가하면 분자값도 증가해요.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표시를 하면 T1분의 V1은 일정, T2분의 V2도 일정, T3분의 V3도 일정. 됐어요? 자, 요것도 그래프 3개 한번 만들어볼까요? 쭉 그려서 3개를 완성시키면 하나, 둘, 3개. 네, 간단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X축은 온도, Y축은 부피. 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 짝대기를 그리는 거죠.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 쉽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T가 되고 여기가 부피가 되면 라지 T분의 V가 무슨 뜻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얘기죠. 이거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얘기지. 기울기 언제나 변함없죠. T1일 때 V1이라면 T2일 때 V2가 됐는데 T분의 V는 기울기니까 어느 점에서나 다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압력은 어때요? A점이 압력이 있고 B점이 압력이 있고 압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는 화학에서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화학 2에, 1에도 안 나와요. 화학 2에 가야 나오는 내용이어서 화학원 선행하는 애들한테는 알려줘요. 화학원을 선행한다는 얘기는 화학원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화학 2의 내용을 끌어다가 화학원에 넣으시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면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애들한테는 PV에 있는 LRT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부피분의 1이라면 온도와 부피분의 1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X축, Y축을 갖고 놀아야만 해요. 마지막 하나요. 얘 T분의 V를 여기다가 써주면 T분의 V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고? 정의해. 됐었네? 자,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EX 압력, 부피 비례, 반비례. 압력, 부피는 반비례.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자, 여기다 그래프 하나 더 그려요.
자, A와 B 중에 누가 온도가 높을까요? 됐어요? 맞출 수 있겠어? 항상 삼총사가 중요해요. 온도, 압력, 부피. 압력과 부피는 써있죠? 그럼 물어보는 거 딱 하나 남았지. 온도는요?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자, 짝대기 하나 그려서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면 얘는 VA, 얘는 VB, B가 더 크죠? B가. 그럼 압력이 일정하니까 오일의 법칙 그려놓고 샤를의 법칙으로 문제를 쓰죠.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면 부피가 클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T는 A와 B 중에 B가 높은 거죠. 골라낼 수 있겠어요? 어때요? 문제 어렵진 않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EX 여기다 T를 쓰고 여기다 V를 썼어요. T와 V는 됐니?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압력은 누가 크니? 됐나요? 압력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요. 온도든 부피든 하나는 일정하게 맞추면 되겠지. 이렇게 맞춰보면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부피는 부피 B가 크죠? B가 크려면 압력은 어때야 되니? 작아야 되죠. 그래서 압력은 누가 크니? 라고 물어보면 A와 B 중에 A가 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공식을 합쳐볼게요. 이 두 개의 공식을 합쳐봅니다. 그걸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샤를의 법칙. 세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화학하는 거니까 그냥 마저 해줄게요. 선행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요. 효민은 화학원도 선행을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그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건 들어봤나요? 나중에 화학원 하면 들어볼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되게 간단해요. 천재 외계인이거든요. 여기에다 뭐라고 쓴 거냐면 모든 기체는 그쵸? 모든 기체예요. 모든 기체에 다 적으면 됩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공간을 이렇게 떠났어. 그리고 여기다가 H2를 가득 채워요. 똑같은 크기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가득 채워요. 됐나요?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 기체를.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세요.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경우에 부피도 같다면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의 분자가. 이걸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같은 온도 얼마? 같은 온도 얼마? 0도씨.
273켈빈이 되겠죠. 같은 압력 얼마? 1기압. 부피는 몇 리터? 22.4리터. 요만큼을 딱 끄면 요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미쳤죠, 그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그래서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의 수라 그래요. 진짜 엄청난 녀석이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됐나요? 다시 0도씨 1기압 22.4리터 쓰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의 1단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22.4리터면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럼 22.4리터보다 부피가 커지면 분자가 많은 거예요. 기체를 많이 넣으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풍선 후후후후 불어서 점점 커지는 거 맞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분자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거, 부피와 분자의 개수는 비례합니다. 부피 클수록 분자수도 커져요. 됐나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합쳐봅시다. 자, 이퀄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으면 비례 관계고요. 같은 편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예요. 됐나요? 자, 공식 만들어 볼게요. P와 V는 반비례하는 거 맞지? 반비례하면 같은 편에 놓는 거죠. 그죠?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죠. 비례하면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벌리는 거 맞지? 됐어요? 공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부피와 분자수 비례하죠. 비례하면 양쪽으로 펼치는 거 맞지? 그래서 부피와 분자수 양쪽으로 펼쳐요. 자, 비례 반비례를 이퀄로 만들려면 상수를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수를 쓰는 거야. 이 녀석이 기체 상수라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공식이 하나 나왔죠. 물리와 화학을 통틀어서 얘네 둘을 이어주는 엄청난 공식. PV는 nRT. 이 화학에서 더 많이 배우거든요. PV는 nRT. 외우세요. PV는 nRT.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할 거야. 얘네들을 총 합쳐봅니다.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상기체 방정식. 뭐라고 쓴다고? P 곱하기 V는 nRT. 꼭 외우세요. 이걸 배웠다는 얘기는 선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PV는 nRT. 요거 압력이어서 1기압을 넣어야 되고요. 부피는 나중에 배운다. 22.4리터를 넣는 거고요. 얘는 연몰이니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0.082를 넣습니다. 얘는 0도씨를 넣는 거죠. 273켈빈 집어넣게 돼요. 다시요. 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기압 단위로 넣는 거고요. 리터를 넣는 거예요. 몰이 나올 거고요. K가 나올 겁니다.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PV는 NRT, PV는 NRT.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를 쓸 때 사용해요. 두 가지를 사용해요. 만약에 분자수가 일정하다면 그렇다면 P와 V를 곱하는 값은 분자수가 일정하니까 n을 지우겠죠, 그죠? 상수값이니까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 둘을 곱한 값은 온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P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옵니다. 됐죠? PV를 곱하면 온도가 나와요. 잘 봐! 아까 이거 되게 유치한 게 있어요. 압력이 일정하게 맞춰주면 온도를 고를 수 있다 그랬지. 자, 이번에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를 P라고 놔두고 여기를 V, 여기를 EV라고 놔두면 자, PV를 곱한 값은 A점과 B점 중에 누가 크니? B점이 크죠. 당연하죠. 그게 온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부 에너지가 뭐야? 일의 양이 뭔데? 그렇다면 P와 V와 온도와의 관계를 볼 건데 보일의 법칙이 있다, 샤를의 법칙이 있다. 걔네들을 다 합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띵기면 이산기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 화학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왜 물리에서 배우는 거야? 열역학이라는 걸 찾아낸 사람들이 보일 화학자예요. 샤를 화학자예요. 아보가드로 화학자예요. 그럼 화학에서 개념을 다 정리했는데 왜 물리에서 쓰는 거야? 열만 따지면 화학이 맞죠. 그런데 열역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리처럼 보이게 해서 물리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학에서 쓰는 공식들도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정리하는 김에 여기까지 정리해본 거야. 니네들 오늘 수업이 다 끝나면 보일의 법칙이 잘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샤를의 법칙이 잘 기억이 안 나. 아보가드로 뭐였더라? 얘만은 꼭 기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PV는 NRT.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나는 PV는 노랗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외워. 그냥 외우는 거야. PV는 NRT. 만약에 분자수가 일정하다면 PV를 곱한 값은 온도의 개념입니다. PV를 곱하면 온도의 개념이 돼요. 됐죠?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PV를 곱한 값은 N 분자수가 되겠죠. 그죠? 상수값은 지울 거고요. 온도도 일정하다면 상관이 없죠. 그럼 얘 지웠으니까 PV는 N이 남지. 요거 화학에서 쓸 거고요. 요거 물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거 물리용이고요. 요거 화학용입니다. 물리원은 얘를 쓰는 거고요. 화학원은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연력학 법칙에서 앞으로 계속 요 녀석을 보겠구나. 됐니? 기차 한번 넘겨볼까요?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96페이지에 나오는 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산기체의 연력학 과정이라고 써있죠. 거기 보면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과정 저쪽 옆에 가면 단열 과정 네 가지 경우라 그랬지. 아까 했어요. 열을 받았는데 내부에 쌓아두든가 그럼 커지지 않죠.
그게 등적이에요. 에너지를 가해주면 열을 사용해서 땅을 넓히든가, 그게 등온이에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부에도 부척하고 땅도 만들든가, 그게 등압이야. 바깥에서 열을 주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로 땅 사는 수밖에 없죠. 그게 등온이에요. 단열이에요. 됐어요? 왜?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다고 이 4가지를 배울 거니까. 근데 잘 봐. 그 4가지 경우에 모두 다 그래프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X축은 부피, Y축은 압력. 보이세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보일의 그래프를 그린 거 맞죠? 그럼 반드시 뭘 찾는 시험제가 나와? 온도 찾는 시험제가 나와요.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를 찾으면 이 연력학 법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 물리에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 뭐라고? P와 V를 곱해 T가 나오는 거야. 이 녀석을 가장 많이 쓰겠죠. 되셨나요? 우리 최종 모수전을 하기 전에 하나씩 단어들을 보게 봤어요. 이제는 들어봤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이 녀석은 반드시 꼭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칠판 줄게요. 잠깐만요.